어찌어찌해서 귀중한 전셋집과 계약하게 되었다. 날도 너무 덥고 가정이 순탄치도 않고 무엇보다 매물이 너무 없어서 한 번 본 좋은 매물은 절대 놓쳐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계약을 할 땐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간 적게는 계약금이 100만원, 많게는 계약금 5% 이상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다. 그래서 유튜브에 부동산 전세 계약이라고 검색하면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떠다닌다. 그 중에 나는 내가 사회초년생으로서 직접 경험하고 선정한 부동산 계약의 중요한 점을 말해보겠다. 첫 번째 원칙. 집을 구할 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반드시 낮아야 한다. 전세는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해서 입주하는 것보다 나중에 나오고 싶을 때 안전하게 전세금을 받고 탈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중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나만 손해니까. 그래서 보통은 전세 금액은 집 가격의 80% 이하가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찾은 곳들은 80%는커녕 매매가 1억인데 전세가는 9천만 원, 혹은 1억 원으로 90%, 100%, 심지어는 전세값이 매매값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90%든 100%든 110%든 대출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중요한 점,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내 전세금을 지키며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 그림을 살펴보자. 그림처럼 내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주면 집주인은 나한테 받은 전세금을 이전 세입자에게 다시 돈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전세 운영을 한다고 한다. 근데 집값은 1억인데 전세값이 1억 혹은 그 이상이다? 그럼 집주인은 집을 팔아도 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는 이야기인데, 2년 뒤 나의 다음 세입자가 이걸 조사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진다. 행여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최악의 형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매매값의 60%에서 70% 선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전세 금액을 일정 부분 날리게 된다. 잠깐, 그럼 집값은 어떻게 확인하냐고? 간단하다. 네이버에 내가 계약하려는 매물을 검색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검색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KB 부동산이 나오는데 이게 시세다. 내가 검색한 매물은 2억에서 2억 2천에 거래되고 있다. 그럼 이곳의 시세는 2억이라고 생각해라. 하한가로 계산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다. 그런데 잠깐, KB 시세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쉽게 시세를 찾아볼 수 있지만, 빌라나 특수한 집의 경우에는 KB 시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우 어쩌라고 씨. 그래서 두 번째 원칙, 등기부 등본의 의미를 반드시 파악할 것. 이렇게 생긴 서류를 반드시 끼고 살아야 한다. 내가 계약하려고 하거나 찜해놓은 전세 매물에 주민등록 초본 같은 것인데, 그동안 이 매물에 있었던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최근에 집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여기서 내가 계약하려는 전세 금액이 매입값의 80% 이내면 일단 괜찮다는 것이다. 추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등기부 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중요한 건 깨끗한 매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깨끗함의 기준이란 단순히 등기부 등본에 아무것도 안 써있다는 게 아니다.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하면 쉽다. 가압류, 근저당, 전세권. 이 세 가지 단어를 보면 그냥 거르거나 반드시 부동산에 미리 확인해봐라. 단 밑줄로 쫙 이렇게 그어져 있다는 거는 이미 가압류나 근저당이 해결됐다는 의미이니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어디서 확인하냐고? 네이버에 등기부 등본이라 검색해라. 그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연락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원칙,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의 가능한 곳을 선택해라. 세 번째 원칙을 듣고 의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니 보험은 뭐고, 보험이면 그냥 들면 되지 가능한 곳을 찾으라는 것도 뭔 말이지? 나 역시도 두 번째 원칙처럼 전세 금액이 매매값의 80% 이내의 매물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근데 없었다. 진짜 거의 없었다. 있어도 왠지 살고 싶지 않은 집뿐. 원칙대로라면 피하는 게 안전하지만 그렇다면 월세밖에 답이 없었다. 그러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말 그대로 내가 낸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제 시간 안에 돌려주지 않을 때 나라에서 대신 반환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미 전세값은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러니 전세값이 매매값 80% 이상인 집도 반드시 고려해봐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보험료를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지만 나의 전세 금액을 100% 보존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돈 없다고 배째라 해도 보증공사가 대신 돈을 갚아준다는 것이다. 그럼 어떤 집이든 괜찮은 거 아닌가? 보증금 반환 보험이라니 개꿀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다, 개꿀이다. 다만 가입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알아둬야 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 보증금 가입은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나눠진다. 참고로 8월 16일 임대사업자는 법적으로 무조건 가입을 해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굳이 말을 안 해도 가입해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근데 보통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놓는 경우보다 요즘은 그냥 일반인이 전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조건을 확인해봐야 한다.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총 3곳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명 허그와 SGI라 불리는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HF라 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다. 그리고 보증금액의 경우 각기 다르니 참고하자. 나의 경우 전세금액이 2억 미만이라 허그에 들기로 결정했다. 사실 다른 곳은 알아보기도 귀찮았고 제일 유명한 곳이라 결정하기 편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건 바로 보증 조건이다. 허그 홈페이지를 보면 보증 조건은 다음과 같다. 보증자산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을 것,
보증 불가. 이 중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금액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고, 선순위 채권과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100% 이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순위 채권이나 쉽게 말해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 즉 일명 돈을 빌려 쓴 경우다. 즉 집값이 1억인데 집을 담보로 빌려 쓴 돈이 6천만 원 이상이면 임차인, 즉 세입자는 해당 주택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선순위 채권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값이 주택 가격의 100% 이내야 된다.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경우도 많다. 다만 앞서 말한 주택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높은 경우엔 절대 가입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자. 나도 알아본 매물들이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보다 비싼 일명 역전세 매물이 많았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택 금액만큼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말해줬는데, 직접 알아보니 구라였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다. 네 번째 원칙,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미리 정하고 전달해라. 표준 계약서에 기입되는 내용에도 전세 대출과 관련된 안전장치를 반드시 특약사항에 기입해야 한다. 가령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 대출 은행에 요청하는데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심지어 나는 미리 은행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았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안심을 할 수가 없었다. 사실 은행원이 대출 됩니다 라고 말해줘도 실제 심사는 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 은행 본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나는 주위 친구들로부터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를 종종 들었기 때문에 정말 각별히 주의했다. 만약 계획대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면 집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계약금은 대개 5%인데 1억이라 할 경우 500만 원, 2억이라 할 경우 1000만 원이다. 작은 돈인가? 절대 아니다. 그러니 다음의 항목을 특약사에 반드시 추가하자. 전세자금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그래야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원칙,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땐 정말 최대한 꼼꼼해야 한다. 이제 네 가지 원칙의 조건이 다 부합하면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된다. 먼저 기억해라. 입장 전 녹음 버튼.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부동산에서 보통은 진행하는데 임대인의 정보를 하나하나 다 확인해봐야 한다. 실제 부동산에서 나와 마주한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인지 등기부등본과 꼼꼼하게 대조해보고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해봐라. 그리고 간혹 가족이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실제 계약서에 기입되는 임대인과 영상통화를 요청해 마찬가지로 사실을 확인해라. 그러나 대리인이 집주인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 계약하지 마라. 위험할 수 있다. 정말이다. 이후 절차는 부동산 중개인의 주도하에 친절하게 계약이 진행되는데 계약서의 모든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하고, 이해가 안 된다면 설명을 중간에 끊고 중개인에게 반드시 확인해라. 그리고 네 번째 원칙에서 정했던 특약사항까지 기입한 후 보증금의 5%를 계약금으로 집주인에게 전달하면 최종적으로 부동산 중개인 주도하의 계약은 마무리될 것이다. 여섯 번째 원칙, 계약서에 쓴 즉시 주민센터로 달려가 확정일자를 받아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같이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차니 꼭 명심하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약 당일날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이 없고 선순위 채권도 없어서 안심하고 계약했더니 계약 다음날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아예 각 잡고 임차인을 연맥이려는 집주인이라 아주 드문 경우겠지만은 내 돈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항상 최악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나에게도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 집주인이 주택을 가지고 마음대로 돈을 빌려 쓰는 것, 즉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는 어렵지 않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영수증 그리고 신분증을 들고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쾅 받으면 끝난다. 일곱 번째 원칙, 대출은 조건이 제일 좋은 곳으로 선택해라. 이제 대출을 신청할 일만 남았다. 보통 대출 심사까지는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2주까지 걸리므로 미리 시간을 넉넉하게 잡길 바란다. 물론 짧아도 해주긴 한다. 단지 좀 불안하다. 대출은 필요한 서류가 많으니 미리미리 챙겨놓자. 대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서, 두 번째 계약금 영수증, 세 번째 재직증명서, 네 번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다섯 번째 주민등록 등본, 여섯 번째 주민등록 초본, 일곱 번째 가족관계증명서, 여덟 번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아홉 번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열 번째 급여통장 내역서.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과 주민등록 총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구할 수 있으니 확정일자를 받을 때 미리 떼어놓길 바란다.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인터넷에서 프린트하는 게 빠르다. 서류가 다 갖춰졌다면 대출을 실행하면 되는데 각 은행별로 금리가 다르니 꼭 발품을 봐라. 금리가 제일 낮은 곳을 정하기 바란다. 참고로 나는 주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인데 금리를 좋아해보니 신한은 2.9, 우리는 2.8, 농협은 2.6, 카카오는 2.4, 즉 카카오보다 0.5나 더 받더라. 이런 거 보면 참 주거래 은행이 무슨 소용인지 싶다. 자, 모든 서류를 제출한다면 대출 심사가 진행되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이 걸린 후 대출 심사가 완료된다. 그러면 입주날에 맞춰 전세대출 실행되도록 신청서를 넣고 입주날에 계약금과 대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잔금까지 집주인에게 이체시키면은 끝. 진짜 중요한 게 남아있다. 바로 전입신고다. 이제 마무리 단계라. 이삿날에 이사를 집중을 하되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해야 확정일자와 더불어서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되고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전입신고를 해준다. 그리고 전입신고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니 보증기관의 안내에 따라 가입을 진행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정말 안전하게 전세계약이 마무리된 것이다. 보증금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까지 들어놨으니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어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다. 그동안 집구인이라고 고생했고 앞으로 잘 살길 바란다. 안녕.